안녕하세요, 솔방울 친구들. 네, 오늘 수업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뭔지 궁금하시죠? 자, 이곳은 선생님이 평소에 공부를 하는 공간이에요. 책이 엄청 많죠? 다 선생님 건 아니고요. 근데 지저분하네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선생님 방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하나같이 방에 더러움을 지적하던데, 그래서 크로마키 천을 구매했어요. 이 크로마키 천 앞에서 영상을 찍으면은 배경이 삭제되고 선생님만 영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깔끔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도 집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비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플립러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선생님이 응모를 해서 당첨되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수환 교육감님 나와주세요. 네, 교육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 좀 봐주시겠어요? 바쁘신 것 같네요. 뭐 아무튼 덕분에 수업 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교과서 46쪽에서 49쪽 범위이고요.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지형과 인간생활, 그리고 변형사와 인간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지형과 인간생활입니다.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감님 덕분에 선생님이 마이크도 하나 구매했어요. 조그만 핀 마이크인데요. 이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큰 목소리가 들릴 것. 자, 그러면은 먼저 산지 지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지는요, 우리 전주에 있는 모악산 정도의 산지가 아니라 최소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높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봅시다. 딱 봐도 사람이 살기 되게 힘들어 보이죠? 네, 이처럼 산지 지형은 인간 거주에 불리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그나마 잘 자라날 수 있는 감자나 옥수수 등을 길러서 먹거나, 또는 라마와 알파카 같은 산지 지형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동물들을 기르며 인간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산지 지역이 인간이 생활하기에 불리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열대기후 지역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열대기후 지역은 매우 덥고 습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등산해 본 적 다들 있죠? 해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점점 낮아져요. 이 사진에 보이는 곳은 볼리비아의 라파즈라는 곳이에요. 뒤에 설산이 보일 만큼 높은 곳인데요. 이 도시는 해발고도 4000m 부근에 자리 잡았다고 해요. 만약에 이곳이 해발고도가 낮다면요, 아주 덥고 습하기까지 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했을 텐데, 않았을 텐데,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연중 선선한 기후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의 고산 지역에는요, 오히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기후가 나타나서 거대한 도시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자, 또 다른 예도 하나 알아볼게요. 사진 속에 보이는 곳은요, 필리핀의 고산지대인 바나웨예요. 자, 이런 논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하죠? 계단식 논인데요. 이 벼는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나요. 자, 그런데 해발고도가 1500m니까 엄청 덥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곳은 비가 아주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수분한 기후를 활용해서 벼농사를 짓기에 유리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요, 이 높고 험준한 곳을 계단식 논으로 일구어서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해 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지금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또 관리 및 보존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 많이들 바다를 보러 가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러서 계단신돈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자, 산지 지역에서도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광업 도시가 번성하기도 해요. 사진에 보이는 곳은 칠레의 추키카마타 강산인데요. 이곳은 세계 최대의 구리 매장 지역이에요. 구리는 오늘날 각종 전자제품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해발고도 3000m 이상의 고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야 지역의 인간생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야 지역은 도시와 산업시설에 들어서는 인간생활의 주요 공간이에요. 우리가 앞서 산지 지역에서 고산도시 또 뭐 있었죠? 필리핀의 계단식론, 광업도시 이런 것들을 몇 개 알아봤는데요. 그것들은 산지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이 맞아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살고 있었던 곳이지, 우리 인간의 주된 생활 공간은 산지 지역이 아니라 평야 지역이라는 당연한 사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야 지역은 당연히 산지 지역보다 농업에도 훨씬 유리하겠죠. 사진에 보이는 곳은 미국의 그레이트 플레인즈예요.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이 보이시나요? 이곳에서 각종 기계화된 장비로 아주 대규모로 기업적인 농업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생산된 작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당연히 상대가 안 되겠죠. 우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금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안 지역의 인간생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구 도시가 발달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선박이 드나들기 위해서는요, 수심이 깊은 곳이 유리하겠죠. 사진에 보이는 곳은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해안 항구 도시인 부산입니다. 수심이 얕고 조차가 큰 곳에서는 갯벌이 발달해요. 이 갯벌에서는 염전이나 양식장 등으로 사람들이 이 갯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특한 지형 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방울 친구들, 이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사진에 보이는 지형을 탑 카르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은요, 베트남의 할롱베이에서 찍은 것인데요. 탑 카르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기반암은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은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약한 부분이 먼저 녹아 없어지겠죠. 단단한 부분은 남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단단한 부분이 남아서 뾰족한 탑 모양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탑 카르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단단하고 약한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죠? 다시 한번 탑 카르스트의 형성 과정 설명하겠습니다. 탑 카르스트의 기반암이 되는 석회암은요, 물에 잘 녹아요. 자, 사진에 보이는 석회암은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석회암의 약한 부분이에요. 갈라진 틈이 되게 많이 보이죠? 이 갈라진 틈으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잘 침투할 거예요. 그러면은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이 빨리 녹아 없어지겠죠. 반대로 이러한 갈라진 틈이 얼마 있지 않은 단단한 부분은 빗물이나 지하수가 잘 침투하지 못해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뾰족한 탑 모양으로 남아서 아름다운 지형 경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형을 탑 카르스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산 지형입니다. 우리 제주도 갔다 왔죠? 제주도도 아마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진에 보이는 곳은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그리고 이 사진은 앞에 있던 사진들과 달리 선생님이 직접 뉴질랜드에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좌측 하단에 태우 지오그래픽이라는 로고 보이나요? 네. 선생님이 찍은 사진도 인터넷에서 찾은 예쁜 사진들 못지않게 봐줄만 하죠? 자, 화산은요, 우리 지각판의 경계에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판의 경계에는 화산활동뿐만 아니라
지진도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갑판의 경계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형 중에 하나가 간헐천인데요. 이 간헐천은 일정한 간격으로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분출하는 지형이에요. 밑에 가까운 곳에 마그마가 있어서 지하수가 펄펄펄 끓겠죠? 마치 주전자를 오래 끓이면은 요동치는 것처럼 이 지하수가 지하 깊은 곳에서 뜨겁게 끓고 있다가 압력이 한계치에 이르면은 마치 분수처럼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곳에도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은 선생님이 찍은 건 아니에요. 한 3시간 정도 더 기다리면은 이 간헐천이 분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던데, 선생님은 기다리기 너무 지루해서 그냥 숙소로 돌아갔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홍사와 인간 생활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요, 기후 그래프도 같이 공부할 건데요. 기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솔방울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는 쌀 재배 지역을 점으로 표시한 것이에요. 이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 등지에서 쌀을 아주 많이 재배하고 있죠. 이 점으로 표시된 지역은 고온다습한 기후 환경이 나타나는 곳으로 쌀을 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에요. 자, 이 지도가 쌀 재배 지역을 나타낸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변홍사가 잘 되는 고온다습한 기후 환경이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기후 그래프는요, 변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타이, 태국의 방콕의 기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먼저 기후 그래프 읽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그래프는요, 세로로 길쭉한 막대 그래프와 그리고 가로선이 꺾여 있는 꺾음선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을 나타내요. 자, 한번 타이의 강수량 계절별로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월, 2월, 3월에는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네요. 자, 그런데 4월 지나면서 5월에 갑자기 많아졌다가 6, 7, 8, 9월, 10월에 비가 아주 많이 오네요. 그리고 다시 11월, 12월이 되면서 강수량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온도 한번 알아볼게요. 타이는 기온이 1년 내내 26도, 7도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1년 내내 덥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절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타이는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곳이에요. 자, 다음 기후 그래프는요, 우리가 수학여행으로 다녀왔던 제주의 기후 그래프예요. 자, 이 그래프를 가져온 이유는 열대 기후와 온대 기후를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자, 열대 기후와 온대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최고로 추운 달의 기온이 몇 도이냐를 따져보는 것이에요. 자, 아까 전에 타이의 방콕은요, 가장 추운 달도요 26도 정도 되었죠. 자, 한국의 우리 제주는요, 여름철 6, 7, 8월만 따지면요 사실 방콕 못지않게 덥고 습해요.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를 열대기후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18도씨 이하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주도는요, 겨울철이 되면은 눈도 심심치 않게 오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열대기후와 온대기후를 우리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기온입니다. 기온. 자,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18도씨보다 만약에 위라면은 그곳은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부르고요, 18도씨보다 낮다면은 그곳은 온대기후로 부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이번 수업 유튜브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 과제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전에 이번 주 화요일은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네요. 2반, 3반, 6반 친구들 시험 때문에 선생님 수업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험 다들 잘 보시고요. 네,